화제의 사건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사건을 쏟아 시간입니다. 네, 이루라 기자, 고은희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경력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조이팔의 오른팔 강태용 이제 중국에서 신병을 인도받아서 오후에 송환이 되는데, 자, 먼저 이 조이팔의 생사 여부에 대한 또 이 제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지에서 조이팔에 관한 중요 정보를 입수를 한 분입니다. 정희상 시사인 기자 연결을 해서 조이팔 진짜 살아있는 건지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3년간 조이팔 추적을 했다 그러시는데 조이팔 살아있습니까? 제가 지난 11월에 2차례에 걸쳐서 예. 중국 산동성 칭다오 근방에 조이팔 은신처로 추정된 곳에 찾아가서 네. 목격자들을 찾아냈습니다. 5명의 목격자를 찾아냈고요. 그 5명의 목격자와 또 그 조이팔 추정 인물과 함께 면접을 만났던 2명의 중국인 여성들의 신병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저희 칭다오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에 인계를 해서 면접 조사를 시켰고요. 그분들이 중국 공안에 또 면접에 적극적으로 조이팔이 맞다고 지금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공개 수사. 지금 그러면 조이팔 모습이 그때 당시에 이 그 조이팔이랑 뭐 같이 만났다는 그 여성분들 진술을 어떻게 네. 하던가요? 그 여성분들은 한 명은 한족 여성이고 한 명은 조선족 여성이었는데요. 네. 둘 다 중국 국민이죠. 9월 20일 날, 그러니까 강태용이 10월 10일 날 잡히지 않습니까? 우시시에서. 그로부터 한 10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9월 예. 20일가 그로부터 한 보름쯤 전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조이팔 사건에 대해서 중국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예. 이 여성분들도 중국인이기 때문에 조이팔 사건은 몰랐어요. 근데 조이팔 추정되는 인물과 면접을 했던 이유는 네. 조이팔 추정 인물이 평도 외곽의 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한 지역의 농촌 마을에 예. 큰 농장 안에 은거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살 여자를 구한다. 그러니까 네. 독사 역할을 하고 시중을 들어줄 여자를 구한다 해서 직접 조이팔로 추정된 인물이 면접을 보러 조선족 건달들을 차를 타고 나온 겁니다. 조선족 건달이요? 조선족 건달들로부터 그 차를 타고 같이 가서 한족 카페에서 약 1시간 동안 맞선 성격의 면접을 받던 거죠. 그럼 청도 농장에서 실제 조이팔이 자기가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비자금을 은닉한 걸 가지고 지금 계속 뭐 여성도 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러네요. 거네요. 조폭들 비호 아래. 예, 그렇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여성들이 만난 그 조이팔 추정 인물은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 음성 파일이라든지 조이팔 각종 사진들을 가지고 가서 확인한 결과 그 여자들도 소설화책에 놀라면서 맞대요? 이분이 맞다, 이 사람을 만난 게 맞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 카페 주인을 찾아가서 제가 이제 별도로 확인을 했더니 네. 그때 9월 달에 이 사진 속에 조이팔이 왔었고 이 두 여성들하고 장시간 얘기를 하다 나갔다라는 제3의 또 목격자로 찾아냈습니다. 직접 만나신 거예요? 만나셨더니 조이팔 맞다. 사진 보여줬더니 이 사람이 맞다. 사진 보면 이 인물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9월이라는 거죠? 바로 2달 전. 청도 외곽의 한 농촌 지역, 여기는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예. 그 현에 가서 수소문을 해서 그 마을로 추정된 것도 찾아냈어요. 그 마을 주민 2차례에 걸쳐 제가 이제 장비에 들어가서 예. 마을 주민 2명으로부터 조이팔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 산다. 농장을 하고 살고 있고 장날마다 중국 공안복장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건달들이 보호를 하고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마을 주민 2명의 목격자가 그 얘기를 확인해 주더라고요. 조이팔 추정 인물을 직접 보시기도 하셨어요, 정 기자님? 그 부분이 신변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잠입해서 사진 취재를 한다든지 동영상 취재를 하려고 국내에서 그 전문가를 대동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을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신병위협상 그 장소하고 그 목격자들만 확보해서 바로 청도 주재 한국 총영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보를 하고 한국 정부에 보고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까? 예, 그 제보 내용은 그 즉시 한국에 있는 지금 법무부 국제영사과하고 대검 국제협력단으로 2차례에 걸쳐서 전달이 됐고요. 그 보고가 한국 정부 지금 대검 국제협력단은 지금 중국에 그 법무협력관을 파견해 두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장관도 나가 있습니다. 국경에 중국 중앙공안에게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이 조이팔 추진 인물 체포를 협력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한중 사법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빨리 잡아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조이팔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증언들이 쏟아지는데 이 와중에 또 조이팔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있을 만한 강태용. 오른팔이죠. 네. 잡혀 들어와요,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지금 국내 송환, 그러니까 잡힌 지 68일 만에 국내 송환이 되는 거잖아요. 예. 가만 보면 강태용 같은 경우에도 중국으로 밀항을 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국에서 추방 형식으로 빨리 내보내줄 수 있었는데 항상 우리 보도에서도 다음 주 정도면 뭐 송환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예.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강태용이 사실상 그 7년간 중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밀항에서 은신을 했잖아요. 그럼 그동안 좀 여죄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범죄가 뭔가 좀 관련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표면적인 이유는 나왔지만 네. 사실 중국엔 약간 다른 속내가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은 강태용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좀 어떤 엄청난 의미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네. 4조 원대의 그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사람이 오른팔이니까 그러니까 이 강태용과 약간 맞바꿀 만한 중국인 범죄자를 좀 같이 이제 인도를 해달라. 예. 그러니까 좀 맞바꾸자. 그리고 2012년도에도 보니까 조이팔 그 측근들을 우리가 국내로 송환해 올 때도 당시에 우리가 중국인 범죄자들을 맞바꿔 줬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데려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강태용도 굉장히 거물급이니까 네. 중국인 범죄 인도도 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전화 연결을 들었지만 조이팔이 진짜 청도 농장에서 지금 살아서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2만여 명의 그런 피해자들의 돈을 가지고 여자를 구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그 기자가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강태용이 이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강태용이 송환되면 이 조이팔 생사 여부 이것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 돈도 돈이지만 그 나에게 그렇게 나쁜 돈을 뜯어간 네. 사람이 예. 살아있느냐가 굉장히 궁금하고 속상할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래 이제 이렇게 중국 공안에 67일, 8일을 잡혀 있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이팔 살아있는지 아니면 네. 자금 빼돌린 이런 범죄 은닉금이나 이런 거를 빼돌렸다거나 예. 증거 네. 인멸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태용이 잡혔으니까 조이팔 같은 경우 정보를 입수해서 다른 데로 또 숨어 들어갔을 네,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충분히 있죠.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 강태용이 자유롭게 돌아다닌 건 아니고 공안에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이런 시도가 없었을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강태용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에 중국 도피 전에도 분명 예. 담당 전담 검사인 뭐 김강준 검사라던가 직접 2억 7천 로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안에도 틀림없이 로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범죄 수익 자금이나 자금 세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데 지금 조이팔 생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앞서 기자 얘기로는 분명히 지금 살아있다라는 증언이 여러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대요. 근데 왜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정기성 기자님하고도 좀 아는데요. 예. 사실 그 굉장히 많은 제보가 조이팔 그 회장이 사망할 당시 보면 명확한 게 전혀 없어요. 뭐 DNA가 검출이 됐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네.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임종을 했다는 사람들이 병원과 그다음에 화장 장례식장에도 네. 어떤 그 팩트가 없고 누워있다 일어나면 고만이라는 이런 인식을 줬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다는 게 지금 유력한 그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 다단계 피해자들이 지금 사실 주장하는 건 8조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검찰 수사는 2,559억 정도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범죄 수익 은닉, 범죄 은닉이 된 자금이 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할 건데 예. 안 잡히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 안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뭔 왜 말이에요? 그러냐? 바로 그 숨겨놓은 돈의 힘으로 안 잡힌다는 것이죠. 돈 가지고 막 갖다 뿌리고 그렇죠. 막 로비하고. 살아있다고 하면. 예. 그 정의상 기자님이 저런 형태의 상당히 그 팩트에 가까운 네. 얘기를 지금 수집을 한 거는 아마 여러 가지 저도 많은 제보를 듣고 있는데 예, 예. 칭다오나 그 AI에서 많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다는 게 네. 사실 수사기관에도 들어갈 거거든요. 예.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왜 이런 부분을 치밀한 수사를 하지 않는지 그러니까요. 이걸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을 그럴 수 수도 있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와. 아니, 그러니까 정관계 로비 의혹이 사실 지금까지 검경에서 지금 잡혀 들어가가지고 뭐 수억 원을 받았다 한 사람만 하더라도 뭐 대여섯 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강태용이 들어오면 사실상 이 정관계가 어느 윗선까지 올라갔는지 또 얼마나 많이 수십 명이 연루됐는지 이게 다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태용이 네.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잖아요. 뭐 그래요? 조이팔의 브레인이자 예. 왜냐하면 조이팔은 사실 초등학교까지만 나왔고 강태용 같은 경우는 TK에 아주 굉장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한 김강준 검사랑도 대구 모 고등학교 동창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로비를 하게 된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태용이 이제 자금책과 로비와 브레인 역할을 다 했고 심지어는 본인이 이제 뭐 수석 졸업했다 하면서 투자자 모집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조이팔이 살아있는지도 물론 밝힐 수가 있겠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이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밝힐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로비를 직접 한 사람이니까 네. 본인 입으로 이렇게 정관계 로비 현황을 좀 밝혀야 될 겁니다. 아, 근데 또 나- 묵비권을 해가지고 또 말을 또 안 하고 입 다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요즘 예? 사회는 또 고문을 할 수도 없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자백을 하셨으면 합니다. 아니 근데 강태용이 오고 이제 조이팔도 추적을 들어가고 자 이러면 사건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아닙니다. 이걸로 다 돼요? 지금 그 유병헌 전 회장의 데자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분석이 많죠. 예? 유병헌 전 회장의 데자뷰, 뭐 어마이너스 뭐 무슨 타고 제주도를 갔다 뭐 유력 정치인 얘기가 예. 나오는데 지금 우리 정의상 기자님하고도 뭐 많은 대화를 제가 했습니다만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또 네. MB 정부까지 이어지는 유력 정치인이 나왔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수사가 되겠나? 지금 사실 강태용이 오더라도 이 강태용의 부인이라든가 내연자라든가 그다음에 전국에 49개 센터장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안 돼 있고 네. 또 다른 핵심 그 내연야구 측근들이 로비에 관여했다는 얘기가 많죠. 근데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쾌하게 수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자꾸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인데 네. 강태용이 오게 되면은 전반적인 수사를 해야 되고 지금 벌써 60한 7, 8일 동안 억류한 그 순간에도 아마 강태용은 뭔가 범죄 은닉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을 공안의 어떤 유착 상황에서 접촉할 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검사 한 명과 수사가 지금 나가 있지만 네. 이 부분도 사법 공조 체계를 해서 정말 수사를 아.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또 안 되면 유병헌 데자뷰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되겠죠. 그렇군요. 일본이에요. 야스쿠니 사건 용의자인 전모 씨 진술을 번복해서 또 혐의를 인정했어요, 이 기자? 이거는 지금 경찰발 기사가 아니라 일본 언론들이 또 언론발? 네, 언론발 기사가 이제 나름 이제 취재를 해서 뭐 경찰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인용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전 씨가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뭐 수상한 물질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타이머라든지 건전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설치를 했다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예. 네. 하지만 계속 그 진술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지난 9일 날 체포됐을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약간 개인적인 불만 때문에 본인이 그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진술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바로 나는 혐의 없고 전혀 관련 없다, 뭐 간적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내가 설치한 게 맞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하나 붙였죠. 대신 그 폭발물이라는 그런 것들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일본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네. 지금 이렇게 진술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 사람이 제가 봐서는 정신적으로 온전한가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예. 최근 9월 달부터 어머니랑도 연락이 안 됐고 네. 군대는 어떻게 뭐 의가사 제대를 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부사관으로 근무를 했다 그랬죠? 네. 네,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경우에는 예. 어떤 의심을 주냐면 이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수사기관에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다 이렇게 당장 변호사나 이런 협조를 받는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본인이 말씀을 하신 게 뭐 내가 위험 폭발물이라고는 안 하지만 내가 뭔가 설치는 했지만 위험한지는 몰랐다. 예.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처럼 굉장히 의미 없는 변명을 하고 아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일본이 수사공조 요청을 또 했다면서요? 어저께 14일날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일본 경시청 그쪽에서 요청을 해와서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국제 형사 그 공조법에 따라서 협조할 계획이라고 이제 알려졌죠. 그래서 뭘 어떤 걸 협조를 하느냐. 예. 일단은 이 전 씨 그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진 게 없으니까 거주지 군산에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도 원룸으로 기자들이 다 갔더니 이미 없어진 그러니까 그 거주지가 바뀐 상태예요. 예. 어디로 이사 갔는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네. 때문에 어떤 거주지라든지 그런 인적 사항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했고 네. 또 야스쿠니 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던 아까 전에 폭발물 같은 거 구입 경로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구입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무래도 한국 그 경찰들한테 좀 부탁을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아마 좀 이렇게 문서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본 쪽이 올해 안에 뭐 한국에다가 이제 수사관을 파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또 외교부에서 또 브리핑하는 거 보면요.
경찰 쪽에다 물어봐라 하면서 네. 약간의 방관하는 또 그런 느낌도 들고 우리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이 수사의 속보를 알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기실에서 그 이루라 기자 또 고은희 변호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사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경찰 대테러 센터 전담 부서 그다음에 국정원 또 뭐 검찰도 벗어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비난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예. 상황으로 많이 보도가 됐고 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과연 일본 아무리 신사라고 하지만 예. 우리나라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그런 어떤 테러 행위를 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게 뭐냐? 네. 각 전담 그 부서에서 도대체 한 게 뭐냐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저도 공감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나와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병을 확보하고 기초적인 조사를 다 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도대체 어떤 원인, 어떤 이유로 그러한 행위를 했느냐라는 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국제적인 수사 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일본에서 구속이 돼 있지만 과연 이 폭발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그 환기를 주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예. 이런 정도 파악을 하고 일본 경찰과 공조 체계를 갖춰 줌으로 해서 신뢰감을 얻는 것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쉬쉬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비춰지니까 예. 네. 그래서 불신을 받는 것인데 일본 경찰이 우리한테 공조 수사 협조 요청을 했어도 예.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수사해서 발표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부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런데 네. 지금 일본 언론이 자꾸 지금 이 전 씨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본 경시청이 단 한마디 이런 방구도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 계속 이거 한국인 너네가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내놓는 공개하고. 것은 증거는 없습니다. 진술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모 씨 위험한 물거리라는 인식이 없었다. 아니 폭발물이 위험한 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까지 갔다 오고 이게 그렇죠. 부사관으로 갔다 온 사람이 이런 말이 과연 했을까? 이 보도를 믿어야 될까? 그리고 한국에서 샀으면은 일본 공항은 어떻게 통관했을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일본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일본 언론이 그 아베노믹스 아베 그 우익 성향에 이걸 굉장히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일본에서 혐한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 지금 상당히 그 많은 공여를 하고 있는데 일본 언론이 지금 앞다퉈 보도하고 있지만 경시청에서는 정작 건조물 침입, 예. 현주 건조물도 아닙니다. 처벌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건조물 침입으로만 지금 기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폭발을 했다는 전혀 어떤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설치를 했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보도가 있지만 그 정작 일본 경시청이 정상적인 브리핑을 안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본 언론과 일부 일본의 어떤 혐한 시위자들이 예.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 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 맞아요. 국민이니까. 맞아요. 우리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도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예. 보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특히나 문제되는 거는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예를 들어 건조물 침입으로 만약 구속을 했는데 폭발물로 만약에 이 사람을 계속 죄를 찾아요. 그러면 예. 그거는 위법한 별건 수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외교부에 대해서는 이런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고 또 피해자 얼굴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랬죠. 인권 보호도 안 해줬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머니가 우리나라 외교부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러니까요. 뭐가 달라. 왜냐하면 외교부는 결국 우리나라 국민을 돕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요. 인권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다투어가지고 심지어는 CCTV도 나온 자료가 화장실 들어간 거 말고는 없잖아요. 예. 화장실에 있는 뭐 담배 꽁초가 네. 그 사람이 쓰던 호텔방에 있는 것과 같다. 예.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도 좀 외교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또 있는데 이 남자 대학생하고 여고생 이건 또 뭡니까? 이거 태우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애기를 또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버려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고생이 집에서 아이를 출산을 한 다음에 살해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남자친구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서 아기를 건넸어요. 지금 저 화면이 남자친구가 영아를 유기하고 돌아오는 게 이제 CCTV 대학생 인근 남학생이요? 그렇죠. 유유히 돌아오는 네, 그게 아이고. 이제 인근 CCTV 영상에 찍힌 건데 남자친구는 어떻게 했냐? 그 영아 시체에 불을 태워서 낙엽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좀 유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네. 실패를 하니까 인근 하천에다가 버린 거예요. 그 이제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행인이 지나가다가 그 다음 날 뭔가가 이상하다 해서 이제 신고를 해서 네. 발각이 됐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하게까지 갔느냐. 그러니까요. 이 여고생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임신한 사실 정도는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한 5월 예. 정도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부모한테 알리기 이런 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병원 한번 가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출산일이 다가오니까 본인이 언제 출산한지도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가 예. 출산일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이제 집에서 그것도 부모님 계시는 와중에
출산을 했어요. 모르게. 예? 모르게.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부모님이 주무시는 와중에 이 아이는 출산을 하니까 네. 아이가 당연히 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입을 막아서 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네. 이미 뭐 할머니 같은 경우에 같이 사는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는 손녀 배가 뭔가 좀 많이 이렇게 불러오는 게 이상하다 해서 임신 테스트기 네. 그것까지 이렇게 건네줬다고 하는데 이 이제 여고생 같은 경우는 그것도 너무 무서워서 그랬는지 예. 아니다 나 살만 찐 거다 그렇게 해서 계속 부인을 해오다가 이렇게 끔찍한 일까지 이어져 오게 됐죠. 아니 근데 아기 시신을 그러면 입으로 막아서 숨지게 하고 또 태우려다가 안 되니까 또 하천에 버리고 이거는 엄연하게 지금 영화에 대해서 이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너무 가혹하게 정말 이 살인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입에 담지도 못할 네. 정도로 정말 아이를 낳는다고 모성애가 생기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예. 깨닫게 되고 한 해 버려지만 이렇게 시신생아 살해되는 사건만 해도 한 해에 200명이 넘어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 영화를 살해한 부분 분명히 인정되고 네. 예. 그다음에 사체를 유기훼손 그러니까는 죽은 아이를 또 태우려고 하거나 아이고. 버린 거 그거는 흡수해서 하나가 되는데 네.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 그래요? 상황이 지금 여고생이기는 하지만 네. 요새 18살, 19살 여고생들도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형사 미성년자 아니면은 뭐 감경하거나 이럴 사유가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범행 수법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잔인하고 예. 굉장히 반성의 여지도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감경이 아니라 가중처벌될 사유입니다. 이 남자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이제 이 드러난 범죄까지는 공동정범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쉽게 말하면은 이 예를 들어 사체를 유기하고 훼손하는 데 있어서 남자친구가 같이 했다. 남자친구가 버리고 온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실행행위를 분담한 거잖아요. 누구는 뭐 여기다가 불태우는 건 누가 하고 뭐 예를 들어 비닐에 넣는 건 누가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한 사람이 똑같이 한 것처럼 처벌을 받습니다. 애 가진 걸 모를 수 있는가 보죠? 그 일선에서 보면 이 결손 가정이나 또 부모의 관심이 없이 자란 여자 아이들이 나중에 아기를 갖거나 미혼모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 그리고 본인이 낳은 아기에 대한 애정도 전혀 없는 부분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가족이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가족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네. 정말 이게 굉장히 불행한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고 3학년 18세 되면 어느 정도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아이는 대학생인데 아마 공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자 아이는 1년 6개월 동안 사귀었기 때문에 예. 임신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부모에게 얘기를 하거나 네. 정 안 되면 어떤 국가기관이나 상담소를 통해서 요즘은 아기를 낳아도 무서워서 아기를 낳았다고 쳐도 베이비 박스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베이비 박스 있죠. 영유아 시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고무줄까지 감아서 지시시켜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사체를 또 낙엽으로 태우려고 했다는 이 부분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너무 지금 참혹하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또 네. 이런 그 어떤 안전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됐구나 하는 게 지금 시급한 요건이죠. 고등학생을 근데 꼬셔가지고 이번이 아이고, 사실 그러니까. 처음이 아이고, 아니에요. 참. 아기 시신 유기하는 게 사실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또 버려진 아기도 네. 최근에 있었잖아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 최근에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그게 지난 7일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심지어 살아있는 아기가 그대로 발견이 됐었죠. 탯줄도 이렇게 떼어내지 않은 그리고 14일에는 또 공원 화장실에 그 이제 신생아가 발견되기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이제 해마다 유기되는 버려지는 신생아가 200여 명, 그러니까 2013년에는 225건이에요. 그럼 예. 거의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그 이틀마다 한 명꼴로 갓난아이가 버려지는 셈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성애가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여고생 같은 경우에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은 낙태 수술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낙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이 잘 안 된 건지 이거 시간 계산을 못 하니까 그냥 끝까지 이게 물론 이제 해명일 수는 있습니다. 변명일 네. 수는 있죠. 예. 아무래도 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일단 변명은 한 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벌어서 낙태 아니 수술을 이 하려고 남자친구는 했는데 뭐 하고 있었어 그럼 그동안에? 그걸 못했다 그런 거죠. 그거는 변명이 에이. 지나지 않네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버려진 뒤에 그럼 잘 커야 되잖아요. 또 입양도 어렵다면서요, 이 버려진 아이들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양육시설에라도 이렇게 아이들을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권자잖아요. 아무리 미성년자지만 그러면 친권자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친권을 포기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입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이 학생들도 물론 미성년자면 아직 어리고 하지만 당황하기보다는 정말 하나의 생명체라는 생각을 하고 뭐 여성전화나 여기저기 전화해서 상담할 곳 많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친권을 포기를 하든지 좀 이런 명백한 절차를 거쳤으면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또 입원을 하셨어요. 아유 YS 대통령 서거하시고 이만서 부의장도 서거하셔가지고 아이고.
걱정되네요. 그렇죠.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왜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직접 조문을 못 못하고 오셨죠. 아들이 왔죠. 대신했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83. 그러니까 정말 이거 좀 건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천식으로 10일 날 네. 며칠 전에 이제 그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뭐 다행히 별 이제 그 큰 문제는 없고 약물 치료했는데 효과는 좋다. 심각한 건 그래서 아닌 아마도 거군요. 이번 주 중에는 뭐 네. 퇴원할 예정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고 연세가 있는데 어떻게 되시죠? 만 83세? 네, 아. 만 83세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일전에 보면 2002년에 왜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입퇴원 반복하기 때문에 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좀 걱정이 되기도 했었고 또 예. 최근 한 10년간은 그 이후로부터 전립선암 수술 받고 그 이후부터 한 10년여간은 거의 연희동 자택에서만 지내시는 걸로 외부 활동은 거의 안 하시는 걸로 나타났죠. 어허허. 그러셨군요. 아니 근데 그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 침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홍 김남수홍. 이분한테 치료를 하기도 하셨죠? 이게 몸에서 바뀌죠. 이게 또 침.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2011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예.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이 기관지 있잖아요. 여기에 7cm 길이의 금속 침이 이제 스쳐 지나간 거죠. 아이고. 그러면 어. 이거를 누가 놓은 거냐? 이게 네.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병원 측에서는 이 침이 몸에 어떻게 들어간 건지를 안 밝혀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노태우 대통령은 구당의 치료를 내가 받아봤고 실제 효과가 좋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구당은 또 오히려 나 모르는 일이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대로 된 시술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노 전 대통령은 그 이후로 만난 적 없다라는 게 이제 구당 측 입장이고 예. 더 특이한 건 한의사협회에서 이거를 서울중앙지검에다 진정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왜냐면은 뭐 구당의 여제자가 시술사로 이제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은 네. 침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한의사들이 놓는 거는 코일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 이런 데서 쓰는 게 파이프형인 거예요. 형이 다르니까 이건 한의사가 아니라 불법 시술을 한 거다. 아. 이번 기회에 불법 네. 시술 관행을 바로 잡자 네. 해가지고 피해자가 아님에도 이렇게 이제 고발, 뭐 진정 이렇게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아직 안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미궁이잖아요. 이거.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그 의료법 위반인데 과연 이게 피해자 대상자가 협조를 안 하면 이 수사 자체가 안 됩니다. 노태우 왜 대통령이 그러냐면 협조를 안 그럼요. 하셨군요. 구당 김남수옹이나 그 제자가 시술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왜냐?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요청해서 집안에서 시술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전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는 미궁으로 빠져들 염려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7cm면 어마어마하게 긴 건데. 길죠. 금침인가? 사건을 쏟아 이루라 기자, 고은희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